자, 이제 1회부터 보겠습니다. 그 보충 자료는 여러분들 그 설명할 때 필요한 거 확인할 거니까 그 옆에 놓고 이제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나중에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참고하셔도 되겠고요. 자, 1회 1번 문제. 다음 주관주의와 객관주의를 비교할 때 주관주의의 특징에 해당되는 것은 여러분들 행정 연구할 때 접근 방법 중에 주관주의, 객관주의.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에 사회세계의 상대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개별 기술적 접근법을 중시한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전체에 다 그죠? 정해진 그런 거 만들 수가 없죠. 따로따로 살펴봐야 된다. 주관적으로 개별 기술적 접근법 중시하는 것.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은 객관주의겠네. 그죠? 1번, 2번, 3번. 1번 사회세계는 인간의 존재라든가 의식 앞서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다. 어떻게? 객관적으로. 실체가 있다는 거죠. 실체가 있다. 여러분들. 객관주의. 그럼 2번 인과관계를 탐색함으로써 사회세계 내에서 발생한 일을 설명하고 예측하고자 한다. 객관적으로 제일 앞에 인과관계 탐색 그리고 규명을 합니다. 그게 탐색이 되고 또 규명이 되면 여러분들 그걸 통해서 뒤에 설명하고 예측합니다. 객관주의. 그 다음에 3번 인간의 경험은 환경의 산물이고 또 외적 상황에 의해서 조건지어진다. 여러분들 사람이 의식적으로 결정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객관주의고 4번 주관주의입니다. 그 보충자료 표 참고해서 꼭 확인해 두시고 여러분들 다 기본서에 있었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2번 문제에 지식정보사회 조직구조 중에서 정규 직원들을 어떻게 소규모로 유지하면서도 소규모 그러면서도 산출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그런 조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답은 2번 삼엽조직입니다. 다른 말로 그것을 클로버형 조직이라고 한다 그랬죠. 새 잎을 가진 토끼풀처럼 그런 말이 나와서 자 보충 자료에 여러분들 잠깐 보세요. 자, 여러분들 정보화에 따른 새로운 조직구조 형태, 조직 형태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특히 4가지가 중요해서 거기에 소개되어 있고 그중에 특히 가로 1번, 2번이 중요합니다. 가로 1번 후기 기업가 조직 그리고 가로 2번 삼엽조직. 자, 정답은 2번에는 삼엽조직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새 잎을 가진 토끼풀처럼 그래서 토끼풀 즉 클로버형 조직이라고도 합니다. 자, 토끼풀처럼 3가지 형태의 근로자 집단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전문적 근로자 그 다음에 계약직 근로자 그 다음에 신축형 근로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조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래 조직에서도 모든 사람이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 거의 그렇겠네. 계약직이고 신축직 파트타임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정규직은 제일 앞에는 소규모 전문적 근로자 그게 정규직이겠네. 그죠? 여러분들 그건 소규모다. 그러면서 자, 이 중에서 동그라미 2번 전문적 근로자들은 조직 신경 중추 역할을 하는 두뇌와 같이 중요한 집단으로서 수평적 관계가 지배적이고 그리고 역할과 업적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그러면서 동그라미 3번 여기 나와 있죠. 조직 구조와 고용 체계는 직원의 수를 소규모로 유지하는 반면에 신축적인 근로자가 있고 또 계약직이 있기 때문에 반면에 산출이 극대화를 가능하도록 설계합니다. 삼엽조직 즉 다른 말로 클로버형 조직에서 바로 이렇죠. 조금 주의할 것 바로 위에 가로 1번 후기 기업가 조직 잠깐 보면 적으시면 알 수 있으니까 후기 기업가 조직 동그라미 1번 경직적인 구조와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유연한 신축적 관리를 강조하는 그런 조직인데 동그라미 3번을 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조직에서 거대한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규모가 큽니다. 그죠? 후기 기업가 조직은 소규모가 아니죠. 그러면서도 날렵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강조하는 그것이 특징이다. 후기 기업가 조직 규모는 크지만 유연한 거 기억합니다. 이런 구분에서 자, 문제에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여러분들 다음은 시민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히 못한 것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1번부터 차례차례 보면 여러분들 그 시대들 순서입니다. 그대로 여러분들 그죠? 그랬을 때 1번 근대적 의미의 시민사회는 16세기 17세기 18세기 그때는 국가와 시민사회 분리를 특징으로 유럽에서 출발했다. 분리 그러니까 국가와 사회 분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국가에는 절대군 왕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국민들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항하고 그랬던 거지. 시민사회죠. 그죠? 그러다가 2번, 현대적 의미의 시민사회는 신자유주의 등장, 그리고 참여민주주의 확산 관계 다시 부활되었다. 시민들의 의식과 역할을 강조하면서. 특히나 3번, 오늘날 시민사회는 공공서비스 생산이라든가 민주주의적 가치의 재생산, 그리고 인간소외 극복 등 재반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여러분들 시민사회, 특히 NGO 같은 것들이. 그렇다면 4번의 행정국가에서는 일단 행정국가는 아시죠? 행정부가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국가에서 시민사회는 정부와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아니 상실하였다.
행정국에서는 모든 걸 정부가 다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죠? 행정국에서는 정부가 다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민사회는 뭐 많은 역할을 상실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상실했다, 담당했다가 아니고.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다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지방자치개천구조에서 행정구역과 자치구역 중에서 자치구역에 해당하는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충 자리 잠깐 보세요. 자치개천과 행정개천, 여러분들. 자치개천은 말 그대로 자치를 위한 것이고, 행정개천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여러분들 구역을 나누고 또 개천을 형성한 겁니다. 문제에서 자치구역, 자치개천 물어봤으니까 자치를 위한 거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주민공동체의 정책결정 그릇 집행의 단위. 주민들 스스로 뭔가 결정하고 또 집행하는 그런 단위. 자치구역이고 자치개청이 형성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뭔데? 행정구역, 행정개청이죠. 행정구역, 행정개청. 1번, 전국적으로, 집권적으로 통치하기 그런 주리적 분할. 지방자치를 위한 게 아니고. 특히 4번 문제 보면 4번에 조선시대에 있었던 뭐, 여러분들 도, 부, 목, 군현 이런 것들이 바로 행정구역이지 자치구역이나 자치개청이 아니다. 그때 자치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3번에 있는 지금 현재 있는 읍면동 행정구 뭐라 그랬죠? 자치단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치단체 아니고 여러분들 사물 처리하는 그런 분할에 불과하죠. 시도, 시군, 자치구가 자치단체고 자치구역이고, 그렇죠. 그 자치단체 일을 처리하기 그런 기관이죠. 이런 구역이고.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행정구역, 행정개청에 관한 설명이고, 자치구역, 자치개청에 관한 설명은 2번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 정답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5번에 자, 윌리엄슨 여러분들, 자, 윌리엄슨이 주장하는 거래비용 이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거시조직 이론에 나오죠, 그죠? 거시조직 이론에 잠깐 기본서에서는 여러분들 잠깐만요. 자, 윌리엄슨 이론은 기본서 522페이지에 있습니다. 522페이지. 바로 거래비용 이론인데, 자,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 팔 때 모든 필요한 것들 다 거래해서 사서 하면 많이 불편하다. 불편하다, 무슨 더 거래비용이 크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조직이나 기업을 만들어서 하는 게 더 낫겠다 그 말입니다. 더 낫겠다. 거래하는 것보다 거래 안 하는 게 낫다 그 말이죠. 조직이나 기업을 만들어서 하자. 웬만한 거는 안에서 다 처리하자 그 말이지. 거래해서 하면 비용이 커지니까 그런 겁니다. 비용이 커져서 실패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윌리엄슨 거래비용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2번에 거래비용 외부화 아니 내부화. 내부화를 통한 비용 최소화를 꾀하는 이론입니다. 외부화 시키니까, 외부에서 거래하니까 뭐 비용이 커진다는 말이지. 그죠?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부화가 필요하다. 그 웬만한 거는 뭐 안에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조직이나 기업을 만들자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나머지 맞습니다. 1번. 거시조직이론의 분류상 결정의 상함으로, 그렇죠. 여러분들 결정에 해당됩니다. 자, 외웠었죠. 조직 경제학 중에 포함되고, 조직 경제적 관계에서 발생한 비용이 있고, 그거를 뭐 줄여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거 연구한 거라서 결정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조직 행동은 환경에는 뭐 종속 변수라고 봅니다. 바로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에 내부 조정 비용이 거래 비용보다 작으면 조직 통폐합이나 내부 조직하고 뭐 효과적이다. 그렇겠죠. 안에서 조정하는 비용이 뭐 별로 안 되면 차라리 기업이나 조직 만들어서 뭐 조정하는 게 더 낫겠다. 바깥에 가고 거래하지 말고 그런 거죠. 그럼 4번 윌리엄슨은 거래비용 이론에서 개청제가 시장보다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를 개청제가 적응적 연속적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하여 개청이 되어 있으니까 인간은 제한된 합의성을 완화시키기 때문이라고 본다. 바로 그렇죠. 조직에서 개청을 만들고 그 개청을 통해서 뭔가 걸러내고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들은 합리적인데 또 모여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서로 이렇게 보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한된 합의성을 완화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잘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다음 중 앤더슨의 정책 결정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니은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니은만 틀리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잠깐 보충 자료 보시면 이거는 우리 행정학
스텝 2 심화 수업 때 사용하는 그죠? 거기에 서브노트에 있었던 건데 서브노트에. 자, 앤더슨이 말하는 정책 결정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5가지 있습니다. 1번 정치적 가치, 2번 조직의 가치, 3번 개인의 가치, 4번 정책의 가치, 그리고 5번 이념적 가치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앤더슨이 말하는 행정 가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렇게 외우라 그랬는데. 자, 영조, 정조, 그죠? 정조가 예견인입니다. 그죠? 개를 가지고 있어요. 개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뻐서 정이품을 줬습니다. 개한테. 이렇게 외웁니다. 그죠? 여러분들, 정조개, 정이품 이렇게 외웁니다. 이게 5가지 포함되지 않는 것,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정치적, 조직, 개인, 정책, 그리고 이념적 가치 있고 기억합니다. 자, 문제 내용을 보면, 문제로 가보면 여러분들, 니은 틀렸다 그랬는데, 어느 정책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한가 하는 가치로 정책에 대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적어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들, 정책 그 자체가 도덕적으로 바람직한지, 잠깐 보충 자료에 보시면 여러분들, 거기에 가로 4번에 있죠. 정책의 가치 있습니다. 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정책 결정자들이 정치적 가치, 조직의 가치 또는 개인의 가치만 근거로 해서 결정을 하는 건 아니다. 뒤에 있는 것처럼 나와 있죠. 정책 결정자들은 공익 또는 어느 정책이 도덕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바람직한가 하는 정책의 가치에서 정책에 대한 평가하기도 한다. 그 정책 그 자체가 여러분들 도덕적으로 바람직한지 그런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지.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확인해서. 자, 나머지는 맞습니다. 문제에서 기억해 보면 정책에 대한 평가할 때 고객 집단들의 정책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들 정치적 가치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디귿, 개인의 경제적 이해관계라든가 평판 등도 역시 결정 기준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충자료 가로 3번에 있죠. 개인의 가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리얼의 조직 차원에서 가치들 구성원들이 수행하도록 다양한 보상 수단을 이용한다. 자, 여러분들 조직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료에서 가로 2번에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미엄의 자본주의 같은 이데올로기도 정책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그 자료에서 마지막에 있죠. 5번에 이념적 가치입니다. 이념 이데올로기 바로 이런 것도 중요한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된다.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니은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알아두고 그 다음에 7번 문제. 7번에 자, 공기업의 민영화와 관련해서 역대리인 이론이 제기하는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맞는 거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민영화 이후에 공공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여러분들, 민영화 시킨다고 다 잘 된다는 보장은 없죠. 더 못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또 보충자료에 있습니다. 잠깐 보세요. 보충자료에. 자, 복대리인 이론과 역대리인 이론이 있죠. 여러분들. 자, 복대리인 이런 건데, A가 B한테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A가 본인이고, 그죠? 본인이고, 그리고 B가 대리인이죠. 대리인입니다. 근데 이 대리인이 그 자기가 맡은 일 범위 내에서 다시 다른 사람한테 또 맡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러면 여러분들, 자, 요게 뭐가 되는데, 복대리인이 되면, 복대리, 그죠? 이 사람이, 요 B는 A, C에 대해서도 본인이 되는 거죠. 이런 관계 있습니다. 자, 이런 거라서 여러분들 그 자료에 보시면 복대리란 주인이 선임한 대리인이 다시 주인 입장에서 뭐 대리인을 선임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중 삼중을 얽혀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동그라미 4번 복대리인으로는 누적적 반복적인 대리 손실로 인한 비효율성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겁니다. 따라서 뒤에 복대리인으로 뭐 민영화를 지지하는 이론이 근거된다. 여러분들. 저렇게 여러분들 복대리 때문에 자꾸 문제가 발생하면 비효율성이 발생하면 차라리 민영화 시키는 게 더 낫겠다 그런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민영화 시켜봤더니 안 되는 게 뭐 역대리죠.
다음 페이지에 역대리 이론. 자, 역대리 여러분들 동그라미 1번. 정보 격차로 인한 대리 손실 문제는 정부와 국민 간에도 발생하지만 특히 소비자의 무지를 이용해서 영리를 창출하는 그런 기업 속성다 시장에서 더욱 심해질 수 있다. 민영시킬 때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지.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민영화가 부패를 저해준다는 보장이 없고 뒤에 뭐라고 민영화 이후에 공공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 뭐다? 역대리고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다.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에서 정답은 3번이고 나머지는 뭘까요? 나머지는 1번 주인 대리 문제가 반복됨으로써 대리 문제나 비혈성의 문제가 반복된다. 여러분들 이거 역대리 아니고 뭐? 복대리. 자, 그래서 1번은 복대리를 설명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민간의 흑자 공기업만 인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적자 공기업은 매각되지 않고 흑자 공기업만 매각되는 것. 지가 좋아하는 것만 가져가려고 하는 거 뭐? 크림 스키밍. 달콤한 크림 걷어먹는 것처럼. 크림 스키밍 현상이라 그럽니다. (4번에) 민영화 과정에서 정부가 일부 지분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뭐 미리 남았네, 그죠?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뭐 황금주 특히 나한테 이득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싶어 하는 거. 역시 복대리인 이론도 역대리인 이론도 우리 심화 수업 스텝 2에서 사용했던 거기에 서브노트에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8번 문제. 8번에 우리나라 개방형 직위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개방형 직위. 우리는 폐쇄형을 원칙으로 하면서 일부 개방형을 가미하고 있죠. 그랬을 때 자, 개방형 직위 제도. 어떤 부처에 자리가 비었을 때 그 부처 출신 공무원이 임명될 수도 있고 다른 부처 출신 임명될 수도 있고 특히 민간인 임명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말하죠. 자, 비교표가 있습니다. 비교표 보충자료엔 개방형 직위가 있고 오른쪽에 공모직위가 있죠. 유사심은 조금 다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옳은 거라 그랬죠. 3번. 자, 개방형 직위는 공직 내부와 외부에서 적격자를 공개 모집에 의해서 의한 시험을 거쳐서 말한다. 맞죠, 여러분들? 내부에서 임명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할 수도 있는 거. 개방형 직위. 그리고 공개 모집. 뭐 시험이라 그러기는 그럽니다. 근데 그게 필기시험은 아니라서 문제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뭐 서류 전형, 면접시험 이런 것들이지만 시험은 치기는 칩니다. 그죠? 면접시험이지. 맞습니다. 나머지는 보면 여러분들 1번 모든 직급과 계급에서 개방형 직위를 운영할 수 있다. 틀렸죠, 여러분들. 몇 퍼센트 20%. 뭐, 그 표에서 왼쪽 중간 칸에 여러분 지정 범위 그러면서 고위공무원단 20% 플러스 과장급 20%. 여러분들 고위 공무원단 20% 그리고 과장급 20%입니다. 각각. 전부 다가 아니죠. 그 다음에 2번 개방형 직위 규모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다. 틀렸죠. 중앙은 20%고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지방은 뭐 10%. 중앙은 20%, 지방은 10%.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4번에, 자, 개방형 직위는 업무 수행상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한정하고 있다. 틀렸습니다. 두 가지죠, 여러분들.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뭐, 효율적인 정책 수립 위하여. 자, 보충 자료에 보세요, 여러분들. 왼쪽에 개방형 직위, 뭐, 제 앞에 있죠. 개념에 제일 위에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또는 효율적인 정책 수립 위해서 필요할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칸에, 밑에 칸에 보니까 사유 뭐, 전문성 있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정책 수립 있죠. 그래서 한정하고 있다 그래서 틀렸어요, 여러분들. 한정하고 있다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도 할 수 있고 뭐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개방형 직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정답은 3번이고, 그 다음에 9번 문제. 자, 사업의 간접 자본에 대한 민간 투자 유치 제도를 설명하는 내용 중 가장 옳은 거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여러분들. 4번에 BLT는 민간의 투자 자금으로 건설한 공공시설 정보 사업 운영하면서 정부가 운영하죠. 하여튼 L자가 들어가 있으면 민간업자가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죠? 임대료 받죠, 그냥. 정부 운영하면서 민간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운영 종료 시점에 정부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다. 바로 T자가 제일 끝에 있으면 운영 종료 시점에 받는 거죠. 여러분들. 사업 다 끝나고 나서. 자, 그래서 BLT는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림으로. BLT는 정부가 있고 그리고 민간 사업자 있을 때 소비자, 이용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례차례 해보면 되죠, 그죠? 빌더, 민간 사업자 빌더 했습니다. 이건 다 똑같죠? 그리고 L, 리스입니다. 정부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습니다. 임대하고 임대료 받는 거 영어로 리스, L 적을 수 있고, 그렇게 돈을 벌 만큼 벌고 나서 나중에 정부에 줄게 그러면서 주는 거죠. 자, 소유권 이전시킵니다. 언제? 돈 다 벌고 나서 사업 종료 시에, 돈 운영 종료 시에 이거 주는 거죠. 이전한다, 영어로 트랜스퍼한다, T. 이렇게 해서 민간업자들은 여러분들 여기 임대료, 임대하고 임대료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죠? 임대하고 임대료 받는 거, 임대료 받아서 투자 배치하는 거. 운영은 정부가 합니다. 정부가 운영하고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여러분들 정부가 돈을 받습니다. 서비스 제공하고 사용료나 요금을 받죠. 이렇습니다. 하여튼 L자가 들어가 있으면 민간업자들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임대료 받는 거죠. 그죠? 임대료 받아서 투자 배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정확히 맞습니다. 나머지는 보면 1번 BTO는 최종 소유자한테 사용료를 부과하여 투자 배수가 어려운 시설에 사용된다. 틀렸죠, 여러분들. O자가 들어가 있으면 민간업자가 여러분들 직접 돈을 받는 건데, 그러면 저런 사업은 안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되겠네. BTO는 최종 수요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여 여러분들 투자 배수가 어려운 아니고 뭐 용이한 시설에 적용된다. 하여튼 O자, 오퍼레이트 O자가 들어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민간업자 사업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래서 BTO는 정부가 있고 또 민간 사업자가 있고 그리고 소비자가 있습니다. 건설합니다. 민간 사업자가. 자, 두 번째 T가 있죠. 두 번째 중간에 T가 있으면 건설하자마자 바로 넘겨주는 거죠, 여러분들. 바로 넘겨줍니다. 소유권 이전 시키죠. 언제? 짓자마자 준공시에 바로. 그죠? 자, 트랜스프 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말하기를, 그래, 소유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을게. 그래서 너희들이 지었으니까 그 시설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줄게. 그러면서 줍니다. 주죠. 그 권한을 받아서 여러분들,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거지, 이렇게. 소유권은 정부에 넘어갔지만, 그죠?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거. 뭐, 민간업자가. 이렇게 하는 오퍼레이터나 그러죠? 운영한다 그럽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 사업이, 자, 돈 받기 쉬운 사업, 수익 사업,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죠? 수익이 나는 사업이고 또 그 소비자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BTO 1번 끝에 어려운 그 말 때문에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BTL은 민간의 투자 자금으로 사회 간접적으로 건설하여, 그 말은 맞죠. 소유권을 민간에서 보유한 채로 민간이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틀렸죠, 여러분들.
자, 뭐 두 가지 방식으로 고칠 수가 있겠는데 쉽게 고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민간의 투자자금으로 차액 감소를 건설해서 소유권을 지가 가지고 있으면서 민간의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 이름 뭐야? BOO. 그 정부에 넘겨주는 게 없네, 그죠? 넘겨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BOO 이런 거죠. 정부가 있고 민간 사업자가 있는데 소비자가 있다 그랬을 때 자, 건설 민간 사업자가 합니다. 그리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죠? 넘겨주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으면서 오운하면서 그죠? 영어로 OWN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넘겨주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사업하는 거. 운영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 뭐 오퍼레이트. 이게 여기 오는 여러분들 오퍼레이터죠. 운영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BOO입니다. 정부에 넘겨준다는 말이 없죠. 그죠? 예전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BOT는 민간의 공공시설을 건설하여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한 후에 여러분들 민간의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방식이다. 순서가 바뀌었죠. 뭐 두 가지 방식으로 고칠 수가 있겠는데 민간의 공공시설을 건설해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한 후에 민간의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 뭐죠? BOT가 아니고 BTO. BTO죠. BTO. BTO 아까 그렸네 벌써 그죠? 그렸습니다. 이거잖아 여러분들. 자, 민간 사업자가 건설하여 소유권을 넘겨준 다음에 요 사용 수익권을 획득해서 뭐 이걸 가지고 권한 가지고 사업하는 거. 그죠? BTO. BTO. 아니면 참고로 BOT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꾸면 되죠. BOT는 민간이 건설하여 끝에 사업을 운영한 후에 사업 종료 시점에 뭐 소유권을 넘겨주는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죠? 여러분들 순서를 바꾸면 됩니다. 근데 뭐 쉽게 고치려고 하면 BTO라고 그러면 되겠네. 정답 4번이었습니다. 보충자료 그 표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10번 문제, 10번에 다음 예산 편성에 관한 설명이 가장 적절한 것은 뭐 맞는 거 고르는 게 맞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 심의 과정보다 행정부의 예산 편성이 더욱 중요하다. 왜? 여러분들. 자, 3번에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여러분들 대통령이 다르게 편성된 그대로 통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엄격하게 심사가 이루어지지만 여러분들 의원내각제에서는 뭐 입법부나 행정부나 같은 편이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 통과된다. 그 대표 나라가 영국, 일본 이런 나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서는 뭐 심사는 하나만 하다. 심의는 하나만 하다. 편성된 그대로 통과된다. 그래서 뭐를 잘해야 된다? 편성을 잘해야 된다. 편성을. 내각 책임제 또는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바로 그렇죠. 맞습니다. 나머지는 1번 현대 국가의 예산 편성은 입법부 제출 아니죠. 행정부 제출. 심의 의결, 심의 확정은 입법부가 하지만 편성은 행정부가 하죠. 그죠? 행정부 제출 예산제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 다 그렇죠. 그리고 2번 우리나라는 다음 표현도 개시 60일 전까지 아닌데 120일 전까지 정부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따르면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헌법에 따르면 며칠이고 90일 전이고 그죠? 헌법은 그래서 헌법 그럼 90일 전이 맞고요. 그러나 무슨 법이 안 나와 있거나 그리고 여러분들 국가재정법 그렇게 나와 있으면 120일 전이다. 120일 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예산은 기재부에서 세부 사업까지 망라적으로 편성하는 하향식 특성이 있다. 틀렸죠, 여러분들? 자, 지출 한도를 총액으로 정해주고 그 범위의 세부 사업은 뭐? 여러분들, 세부 사업은 각 부처에서 작성합니다. 세부 사업은. 세부 사업은 각 부처에서 작성합니다. 기재부에서는 크게 지출 한도를 정해주고, 그죠? 기획재정부에서는 크게 지출 한도를 정해주면 그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 각 부처에서 세부 사업을 정합니다. 그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맞는 거. 그 다음에 11번. 11번에. 자, 우리나라 예산 순기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거.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보충자료 표 아시죠? 우리나라 예산 편성 절차.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누가 누구한테 무엇을 언제까지 제출하는가. 각 중앙장이 기재부 장관한테 가로속에 중기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합니다. 언제까지? 오른쪽 1월 말까지. 그러면 반대로 기재부 장관이 각 중앙장한테 예산 편성 지침을 만들어 통보합니다. 3월 말까지. 바로 그렇죠. 그럼 또 반대로 각 중앙장이 기재부 장관한테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죠. 5월 말까지. 그러면 기재부에서 예산 사전 검토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예산 편성을 끝냅니다. 그 편성이 끝난 예산안을 다음 칸에 정부가 국회에다가 정부 예산안으로 제출하죠. 언제까지? 120일 전까지 아까 얘기했던 거. 그러면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끝내야 됩니다. 언제까지? 30일 전까지. 저 일정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에 기재부에서는 1월 1일자로 각 부처에 예산 편성 지침을 전달한다. 틀렸죠. 예산 편성 지침 언제까지? 3월 31일까지. 즉 3월 말까지. 3월 31일까지 예산 편성 지침 시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표에서 두 번째 칸에 있죠. 기억합니다. 꼭. 그 다음에 2번 보기 중앙관세장은 1월 말까지 신규 사업계획서를 기재부에 제출해야 된다. 신규 사업계획서가 포함되어 있죠. 어디에? 그 표에서 첫 번째 칸에 있는 중기사업계획서에. 그죠? 중기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신규 사업 그리고 계속사업. 신규 사업과 계속사업의 계획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개별 부처는 5월 말까지 다음 연도 예산 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합니다. 맞죠? 표에서 세 번째 칸에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 정부는 다음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정부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자, 12번. 공무원 부패에 대한 접근법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여러분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보충 자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다 공부했던 거죠. 자, 3번에 체제론적 점검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행정통제체제 구축을 선한다. 행정통제체제 구축을 중시하는 거, 강조하는 거 뭐죠? 제도적 접근. 체제론적 아니고 제도적 접근. 그 보충 자료에 가로 5번에 있는 겁니다. 제도적 접근. 잠깐 가로 5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회 법과 제도상 결함 때문에 부패가 발생한다. 특히 동네 이번에 행정통제장치가 미비되어 있어서 행정통제장치가 일종의 제도인데 그게 잘 갖춰져 있지 못해서 부패가 발생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문제니까 뭐를 해야 되겠네, 여러분들? 통제체제를 잘 구축을 해야 되겠네. 제도적 접근에서 강조하는 거. 자, 나머지는 맞습니다. 1번. 기능주의적 입장에서는 국가가 발전하면 부패는 사라질 거로 봅니다. 그래서 부패가 어떤 순기능도 한다.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도 한다는 거지.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 진짜 국가 성장 발전하면 그 부패는 없어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 기능주의 입장이었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죠? 부패 현상도. 그리고 이번 사회문화적법은 말 그대로 사회문화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공무원 개인보다. 한 국가의 정치, 경제적 관행에서 부패를 찾는다. 관행이 바로 문화가 발생이고 그런 문화적 요인 때문에 부패가 생긴다고 보는 거 사회문화적 접근법입니다. 그러죠? 거기에 비해서 다 4번 도덕적 접근은 여러분들 공무원 개인이 도덕심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긴다고 보는 거죠. 부패가. 그래서 개인 윤리의식과 자질이 부패와 밀접한 관계이 있다고 보는 것이 도덕적 접근입니다. 공무원 개인이 윤리의 적에서 자질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부패가 생긴다고 보는 거죠. 정답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
자, 기재부 장관이 회견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그런 없는 경비는 있습니다. 원래는 예산 배정은 회견 개시되고 나서 즉 1월 1일 이후에 해야 되는 건데 특별히 그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1월 1일 전에 배정해서 여러분들 절 수도 있습니다. 긴급 배정이죠. 예컨대 보충자리 그 표해 있는 것처럼 회견 개시 전 예산 배정, 즉 긴급 배정 사유, 1번에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2번 선박과 운영,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3번 교통이나 통질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4번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 경비, 5번 범죄수사 등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6번 여비, 출장 예비 같은 거, 7번 경제정책상 조기 집행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공공사업비, 그리고 8번 재해복구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해가 바뀌기 전에 긴급하게 배정해 쓸 수도 있다. 배정해서. 정답은 4번입니다. 관연도 지출은 거기 포함되어 있지 않죠, 여러분들? 관연도 지출은 지나간 연도 지출인데 지출 못하고 이번 년 넘어와서 하는 겁니다. 그죠? 연도를 넘어온 거죠. 오히려 그 전에 가르고 나중에 하는 거네, 그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히려.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2번, 3번 그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 14번 문제. 관료제 역기능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한번 관료제는 좋은 면도 있지만 부작용이 있고 역기능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죠. 3번에 메커디 모형은 관료제적 계층적 관료 중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각자의 능력을 넘는 수준까지 승진하게 되는다는 거. 그걸 지적했던 사람 누구죠? 피트입니다. 그죠? 피트의 법칙이죠. 피트. 메커디가 아니고. 자, 3번은 여러분들 피트의 법칙이었습니다. 그 보충 자료에 7번에 있죠. 피트의 법칙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메커디는 여러분들 메커디는 뭘 강조했었죠? 조직력 제일 끝에 나오는데 탈관료제 다른 말로 유기적 구조 에도크라시 이런 것들을 종합했던 사람이죠. 여러 학자들 모임이 있었는데 그걸 종합해서 탈관료제는 유기적 구조는 에도크라시 이런 거다. 그러면 정리해서 9가지를 얘기했었죠. 그게 따로 문제에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맞죠? 1번 머튼은 관료제에 대한 최고 관리자의 지나친 통제가 관료들의 경직성을 초래한다고 봤다. 많이 통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직성 초래. 이번 셀저닉은 할거주의 강조했죠. 여러분들 권한 위임과 전문화가 조직 하위체제의 이해관계를 지나치게 분열시킨다. 그래서 할거주의를 초래한다. 할거주의. 자, 셀저닉 얘기 그 보충자료 2번에 있죠. 셀저닉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4번 골드너 모형은 골드너는 관료들이 규칙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는 행태만을 쪽에서 무사 안일주의에 빠지게 된다. 여러분들 골드너 역시 그 보충자료에 나와 있죠. 보충자료에 4번에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정답은 여러분들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문제. 1960년대 미국의 신행정학 운동, 신행정론이죠. 그 운동에 대한 기술 중 잘못된 것은 여러분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그 보충자료의 신행정 특징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는데, 자, 1번부터 보면 민노브룩회의에서 적실성, 참여, 변화, 형평성에 대한 기초한 학문 주체성을 강조했습니다. 중요하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과학적 검증 이런 걸 강조하는 행태에 대한 반발로 나온 거라서 여러분들 적실성 강조했죠. 진짜 중요한 거 연구하자 그런 거였죠. 그리고 사회 문제, 특히 갈등의 문제가 심각했는데 그 이유가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서 약자에 대한 배려하자 그래서 그때 뭐 형평성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중요하죠.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민주적 가치에 따라서 분권화, 고객에 의한 통제, 그리고 가치에 대한 합의 등을 강조했다. 여러분들.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실행정학은 1980년대를 전후해서 등장한 신공공관리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틀렸습니다. 그런데 저게 여러분들 이어진다는 말이 나중에 나왔다 그런 식으로 하면 맞을 수도 있기는 있는데 내용상 따지면 또 반대가 되죠. 그죠? 내용상 따지면 신행정학은 여러분들 사회 문제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자는 겁니다. 적극적 행정 강조했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정부가 너무 커진다. 그럼 어떻게 하자? 줄이자.
작은 정부를 만들자는 게 NPM이라서 반대 입장이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약간 이중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내용상 따지면, 실행장 운동은 여러분들 신공공 관련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여러분들, 비판 이론이나 행위 이론, 이런 것들 여러분들, 후갱태조 관련성이 있어서 비판 행정학, 그리고 행위이론 뭐 할 때 나오죠? 현상할 때 나오죠? 행위이론, 즉 현상학, 이런 것들로 이어지고 있다. 내용상 따지면 비판행정, 즉 비판이론 이렇게 말할까요? 비판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비판이론. 다른 내용 다 맞는 거라서 저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에 보면 탈관리 조직 설계에 대한 제시했고, 그죠? 계층 답하면서 논리 실정주의와 행태주의를 비판하고 현상학적 접근법을 제시했다. 바로 현상학이죠.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잘 기억합니다. 그 문제는 약간 애매하지만 그대로 출제될 수도 있어요. 잘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16번. 우리는 지방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을 올바른 것은, 자, 거버넌스 중에 지방 거버넌스, 지방 거버넌스나 중앙 거버넌스 같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 함께 하자는 거, 함께. 그랬을 때 올바른 게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에 여러분들 1번에 지방자치단체는 상위 정부나 주민들과 연계 없이 정책 과정 수행하기 어렵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연계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연계를 강조하는 거 거버넌스입니다. 그죠? 연계를 강조하죠. 거버넌스입니다. 그리고 지방 거버넌스라서 이번에 중앙정부에 비해서 예산제를 덜 받는다? 아니, 더 받는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재정 자립도가 낮아서 중앙에 많이 의존하고 있죠. 그래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더 받는다. 그 다음에 3번. 중앙정부에 비해서 법령상 제약도 더 받는다. 기본법이 있고 또 여러분들 지방에 관한 또 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4번에 정책에 대한 전문 지식에서는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다? 아니, 많다. 지식, 정보, 기술 같은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겠죠. 정답 1번입니다. 맞는 거. 그다음에 17번. 자, 각종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을 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좀 뭐가 섞여 있죠. 3번에 영유진 예산은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 예산을 영수준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뭐라고? 장기적인 계획과 그리고 여러분들 단기적 예산을 영수준의 0 수준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통해 연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요 0 수준의 이거는 뭐 집입이 맞죠? 집입이 맞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내용에 따져봤을 때 장기적인 계획하고 단기적인 예산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계하는 것은 뭐죠? 이거 PBS입니다. 그죠? PBS 그렇죠? 계획 예산.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 PBS입니다. 계획 예산. 그래서 껴 있어서 X. 정답은 3번입니다. 나머지는 1번 지출 통제사는 계획의 항목이 아닌 예산 총액만 통제하여 집행부의 재량을 확대하는 성과 지향적 예산이다. 바로 뭐죠? 신성과주의. NPBS.
맞습니다. 여러분들 NPBS 중 하나죠. 여러분들 신성과주의 주의하라 그랬죠. 여러분들 신성과주의 제도 중에 지출 통제 예산이 있는데 통제란 말 때문에 헷갈리기도 합니다. 통제를 강화하는 것처럼 보여서.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자, 지출 통제 예산은 통제라는 말이 있지만 통제를 완화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총액만 통제함으로써. 여기에 총액만 요 말이 없지만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없지만 있다고 생각해라. 그러면 딱 맞습니다. 총액만 통제하고 세부 항목은 통제하지 않는 거. 그래서 자율성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성을 이름과는 다르게 오히려 자율성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통제를 강화하는 게 아니고. 2번 성과예산제도는 PBS는 업무 단위의 원가와 양을 계산해서 사업별 활동별로 분류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거다. 그대로죠. 맞습니다. 4번 자본예산은 복식예산 일환으로서 일종으로서 정부예산을 경상적 지출하고 자본수지, 자본지출이죠. 자본적 지출을 구분하면 중요하죠. 구분하고 국가적 기본 구조를 명확히 밝히는 데 도움을 준다. 한테 합쳐놓은 것보다는 저렇게 분리함으로써 여러분들 명확히 밝히는 도움을 준다. 맞습니다. 그렇죠? 정답 3번입니다. 그 다음 18번 여러분들 자 18번에 립스키의 일선 행정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용의 내용으로 벌써 얻는 것을 했습니다. 일선 관료제. 흔히 일선 관료제는 하급 공무원들이니까 위에서 정해준 대로 시키는 대로 하겠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상당한 전문성과 재능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엔 일선 행정 관료는 일반 시민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관료로서 이 말은 맞죠? 맞습니다. 이 말은 하위직 공무원들 직접적으로 접촉. 그런데 직무 수행에 있어서 이제 재능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니 많기 때문에 재능권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공정책을 다 만드는 경우가 없다? 아니 있다. 자 보충 자료도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확인해서 꼭 기억하세요. 그 서류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나머지 보기 내용도 보면 이번에 일선 행정 관료들이 처한 업무 상황들은 일률적으로 정의화시키기는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래서 딱 정해줄 수가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크게 정해주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규정을 만들어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그렇다고 많이 지적하고 있죠. 그죠? 립스키. 3번 일선 행정관리들 업무는 기계적이기보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대처할 사항들이 많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은 다 다르기 때문에 딱 한 가지 방식으로 정해줄 수가 없다는 거지. 그죠? 4번에 일선 행정관리들은 과다 업무량과 직무의 복잡성에 대처하기 위해서 업무의 단수나 정형화, 관리를 꾀하고 이런 것 때문에 고객의 요구와 필요에 민감하지 않은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비효율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 자료에서 꼭 확인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종 출제가 되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자, 규제기관이 규제 대상한테 포획되는 원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완전한 정보 말고 비대칭적인 정보 또는 침해된 정보. 그 보충 자료에 가려면 발생 원인 중 1번에 있는 것처럼 침해된 정보죠. 비대칭적 정보. 그래서 공무원들은 피규제 집단의 내부 사정 등 각종 정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쪽에서 재산 입장을 수용하게 된다는 거지. 그게 넘어간다 그래서. 나머지는 맞죠? 이번에 자원의 비대칭성, 여러분 자원의 비대칭성. 그래서 내가 좀 봐주면 나한테 뭔가 챙겨주겠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갈등 회피 요인. 굳이 걸거부서를 만들어 먹겠는가. 갈등 같은 거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외부신의 어준한 성향이 있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정답 1번이었습니다. 쉬운 문제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럼 20번. 국고보조금의 특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자, 국고보조금은 주기는 주는데, 중앙정부 국가 주는데 용도를 정해서 주죠. 어디 쓰라고. 그래서 1번. 지방자치단체 자율성을 강화시켜 틀렸죠. 약화시켜. 중앙정부에서 예속을 막아준다. 아니, 예속을 초래한다. 그래서 그 자료에 있는 것처럼 국고보조금 특징 중 1번 때문에 그렇죠. 특정재원.
특정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대로 써야 됩니다. 다 나머지는 맞죠? 1번, 2번 수직적 재정 조정이다. 그죠? 중앙정부 국가에 주는 거니까, 국가에서 지방에 주는 거니까. 그리고 3번 국가 시책을 장려하게 한 경우도 있다. 어떤 특정 국가 시책을 장려해서 자,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거 아니면 전체 지원해 주는 거. 그리고 4번 외부 효과를 치유하는 효산이 되기도 한다. A 자치단체에서 재우전 서비스가 B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 A 자체는 좀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치유하는 수단 맞습니다. 정답 1번. 자, 잠깐 쉬었다 2회 문제 봅니다.